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인터뷰 오늘 한화투자증권 한상희 수석연구위원 모시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 미국 시장이 현재의 주가 흐름이 단기적으로 시장이 반등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뭔가 기술주 빅테크로의 이막 랠리를 정식적으로 이제 개망하기에 앞섰다. 이런 분석의 내용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우 지수가 먼저 3대 지수 중에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 그다음에 이 자금들이 위험 선호 현상에 의해서 나스닥으로 이동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어떤 뭔가 기반이 될 만한 배경 지식이 제가 없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네. 사실 뭐 배경 지식이라기보다는 네. 역사인데 요 그림 1번이 그냥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나스닥하고 다우하고 S&P가 공통적으로 신고가를 냈을 때 말고 다우존스 지수가 뭔가 시장이 좀 불안하고 변동성이 있어서 꾸역꾸역 신고가를 내고 나서 그 다음에 나스닥이 수익률이 한 달, 세 달, 여섯 달, 12달이 어땠는지를 제가 평균을 낸 건데요. 네. 보면은 수익률이 보통 나쁘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게 안 좋았을 때도 있는데 뭐 2022년이나 18년처럼 미국의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든지 뭐 미중 무역 분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다우존스의 신고가 이후에 나스닥이 올라가지 못했었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특별한 사례고 대부분의 경우는 다우가 오르고 나면 사람들이 이제 안전한 주식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금 더 리스키하다고 보이는 나스닥 사는 경향이 되게 컸거든요. 그게 이제 지난 2000년 이후에 30년 가까이 있었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번에도 그게 저는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사실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게 당장 다우가 신고가가 가고 그리고 S&P가 지난주도 갔잖아요. 그다음에 나스닥의 차례이긴 한데 문제는 나스닥이 이제 신고가를 가고 계속 올라갈 거냐 아니면 9월 달에 FOMC를 지나면서 조정을 받을 거냐의 싸움이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오늘 8월 11일이니까 다음 FOMC면 9월 뭐 15, 16 한 달도 넘게 남았거든요. 네,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한 달이라는 시간은 정말로 긴 시간입니다. 진짜? 주식시장에서. 이런 변화가 있을지 코스닥이 지난 한 일주일 동안 30%씩 오를지 아셨나요? 모르는 거잖아요. 네. 전혀. 마이크로소프트가 바닥에서 얼마 올랐냐면 거의 40%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 큰 주식이 네. 한 달 반 만에. 그러니까 한 달 후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우존스의 신고가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막 걱정을 해요. 전쟁도 걱정하고 금리도 걱정하고 많이 걱정하고 뭐 반도체 말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우량한 30종목에 대해서는 그래도 주식을 사는 게 맞겠다. 주식에서 달아나면서 다른 걸 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위험해 보이는 주식을 파는 건 내가 가능하지만 그래도 난 주식에 돈을 남겨놓을 거야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뭔가 특별히 새로운 리스크가 없으면 자 다우 올랐으니까 다음에 리스키한 게 뭐지? S&P구나. S&P 신고가를 가고 S&P 신고가 갔잖아요. 그럼 나스닥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30년 동안 보면은 네. 수익률이 괜찮았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번 달 이벤트가 거의 없거든요. 이벤트가 없는 상황에서는 나스닥의 신고가를 한번 일단 경신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고민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나스닥에 포함된 종목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M7 종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도 메모리 관련한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도 쭉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종목들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40% 넘게 올랐어요. 그럼 과연 여기서 그런 종목들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건가? 하는 그런 또 의구심이 생기긴 하는데 시장은 또 그게 역사였기 때문에 기대를 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가 350불에서 510불이 됐거든요. 네. 대략. 근데 아직도 전고가는 아니에요. 그쵸. 전고점 550불입니다. 그리고 뭐 넷플릭스 같은 종목은 아직도 많이 빠져 있고 네. 메타도 아직 전고점이 아니고 알파벳도 고점 대비 10% 정도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익의 질이 어떠냐에 따라서는 논란이 있긴 하지만 밸류에이션이 아직도 비싸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 자산 배분을 하는 차원에서 주식에 비해서 다른 자산이 매력적이지 않으면 금이 됐든 채권이 됐든 비트코인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계속 주식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 그래도 이런 종목도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죠. 그러니까 지금 8월 달에는 물론 이제 수요일 새벽에 물가 발표가 있습니다. 네. 근데 현재 물가 컨센서스를 보니까
코어는 좀 빠지고 일반도 거의 빠지는 걸로 돼 있어서 별로 변수가 없는 것 같고, 그럼 이제 8월 27일에 발표하는 엔비디아 실적을 제외하면 이번 달은 특별한 이벤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주식하고 채권 사이의 자산 배분을 고민하게 될 텐데, 채권보다는 주식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유동성도 좋고 기본적으로 경기가 워낙 미국이 괜찮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다음 타자를 사람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도 엔비디아나 반도체가 하락을 했지만 또 소프트웨어가 오르고 이런 흐름이 나타나잖아요. 저는 그런 흐름을 9월 최소한 FOMC 전까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고점을 나스닥 지수를 보니까 지난 6월에 기록했었던 한 27,000대 네. 요거 이제 돌파하면 또 신고가 경신을 하는 건데, 그럼 우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요 27,000의 동력이 나스닥 안에서는 지금 계속 보여지고 있는 M7이 이끌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 외에 있어서의 함께 좀 키 맞추기로 올라올 거라고 좀 보시나요? 혹시 이런 흐름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 5월까지 일방적으로 반도체가 강세였고, 미국에서는 6월 달부터 지금까지는 또 반도체 아닌 것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저는 지금부터는 이제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함께. 생각을 합니다. 어제 같은 날도 메모리 반도체나 반도체가 빠졌다고 느끼시잖아요. 또 샌디스크 같은 종목 올랐단 말이에요. 물론 그동안 많이 빠졌지만. 네. 그리고 같은 하드디스크 종목인데 웨스턴 디지털은 소폭 상승하고 시게이트는 또 빠졌단 말이죠. 일방향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부터 벌어질 현상은 생각보다 지수의 어떤 특정 종목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어제 다우존스가 소폭 빠졌는데 오른 종목이 16개 빠진 게 14개더라고요. 반반. 이렇게 거의 반반으로 나타난 경우는 흔치 않고, 업종도 11개 긱스 업종 중에 거의 반반입니다. 업종이. 저는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모펀드 주가를 여기 차트로 갖고 왔는데, 네. 어제 이제 엔비디아가 뭐 5천억 달러 돈 모집한다고 하면서 네. 엔비디아는 빠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에 포함됐던 블랙스톤이나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 사모펀드 주가를 보시면 요렇게 이게 이제 5월부터 요렇게 주가가 생겼습니다. 1군 종목들은 블랙스톤, 칼라일, KKR, 아폴로고, 2군은 블루아웃하고 RS인데요. 네. 보면 실적 발표 전까지 뭐 그냥 헤매다가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생각보다 AI의 현금화가 잘 된다, 이게 알려지면 주식이 위로 쭉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자금을 조달하고 뭐 인텔이 증자하는 걸 사람들이 싫어할 수는 있지만, 얘네들이 돈을 제대로 번다라고 사람들이 믿으니까, 아, 돈을 대주는 애들은 돈을 잘 벌 거야 라고 생각하고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위험 회피 현상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위험을 많이 회피하면 아무리 AI가 돈을 벌어도 블랙스톤 같은 주식이 어제 3% 오르기 쉽지 않거든요. 어제 제이미 다이먼이 또 주식하고 채권 비싸다고 뭐 경고를 했다는데, 그분은 원래 경고를 하는 사람인 거고, 그런 분들 말에 너무 현혹되는 것보다는 네. 주가가 더 정확한데,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은 AI들이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돈을 조달하는 거는 좀 부정적이지만, 그 돈을 조달해 주는 애들은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원금이랑 이자를. 그렇게 시장이 판단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성향이 있다기보다는 시장에 리스크를 조금 더 내가 테이크해 볼까? 이게 더 많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했어요. 네. 그 바로 위에 있는 차트를 보면 네.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 역사적으로 보면 다우가 신고가 경신 이후 위험 선호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나스닥 쪽으로 옮겨갔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평균적으로 한 달, 세 달, 6달, 그리고 12개월의 수익률을 쭉 보면은 확실히 좀 길게 좀 이게 이어지는 경향들이 있었네요. 네, 길게 이어지는데 이게 평균이잖아요. 네네. 변동성이 엄청납니다. 그쵸. 그래서 저는 여전히 개인적으로 9월까지 주가가 좋고 10월, 11월 중간 선거에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또 9월엔 또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죠.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뭐 갑자기 주식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지난 20몇 년 동안 여러 번의 사례를 평균한 거는 네. 이렇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다우존스가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나스닥이 한 10% 오를 것 같다라고 사도 중간에 막 이렇게 움직일 거잖아요. 그걸 견딜 마음이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보나마나 또 오르고 중간에 막 또 세상이 망할 것 같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거란 네, 말이죠. 네. 그때 이제 내가 견딜 수 있는 정도의 멘탈 있냐, 의 싸움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평균이고 이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이걸 중간에 1년이면 내년 8월 10일이잖아요.
진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믿고 계속 기다릴 수 있는 멘탈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멘탈이 없는데 쉽지 않죠. 위원님도 없으세요? 그렇게 없죠. 오래 주가 보셨는데. 빠지면 무섭고 오르면 좋고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시장을 오래 봐도 이 변동성이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그런 구간들이 있잖아요. 네. 처음 경험하는 그런 세계. 최근 시장, 특히 국내 시장이 그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막 40년 만에 처음으로 본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위원님도 걱정되고 겁내하신다니까 저는 왜 이렇게 마음에 뭔가 위안이 되죠? 이런 겁니다. 미국 시장은 전혀 이런 거랑 관계가 없었어요. 네. 미국은 그 빅스가 뭐 그렇게 높지도 않았고 그냥 비슷비슷했는데 우리나라 V코스피 같은 게 막 90몇 가고 이랬었죠. 저는 진짜 그건 처음 보거든요. 네. 미국의 나스닥 바이오텍 지수가 역사적 신고가를 어제 냈고 네. S&P 이제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신고가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는 지금 미국은 한 5월, 4월부터 계속 좋아요. 그냥 지속적으로 좋은데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 바이오가 좋을 것 같다고 제가 여기 와서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안 먹혔거든요. 죽어도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럴 수가 있구나. 이게 역사적인 시차에 비해서 훨씬 좁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난 5일 만에 한 방에 다 만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라는 거죠. 이게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항상 원래 과거의 원칙이 있고 과거의 사례가 거의 반복되거든요. 이거는 명확합니다. 항상 반복이 되는데 그 시차가 있기 때문에 과거가 반복되는 걸 믿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저도 못 믿고 무서운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내가 기다릴 수 있는 뭔가 나의 리스크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리스크 관리가 안 돼 있으면 내가 원래 예상했던 방향이 있잖아요. 뭔진 모르지만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짧은 기간에 무조건 쫄게 돼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돼 있으면 내가 6개월 안에 기대했던 게 안 나타나도 괜찮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처럼 12개월에는 원래대로 맞겠지. 네. 근데 리스크 관리가 안 돼 있으면 만약 6월까지가 모양이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이걸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제 3프로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시차라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또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심지어 지금은 일주일 단위로 나오는 시장의 데이터들에 의해서 금리가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사실 하반기에는 매크로 변수가 굉장히 시장에 중요합니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변수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사실 지난주 기준으로는 고용 보고서 발표되고 시장은 금리를 이거 못 올릴 거야 했는데 어젯밤에는 10년물이 또 4.7을 경신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너무 셈법이 복잡해져가지고 네. 위원님은 그 4.7% 또 보면서 어떤 생각을 일단 하셨는지요? 제가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또요? 왜냐면 일단 유가가 어제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유가 차트를 주봉을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은데 주봉이요? 왜냐하면 전쟁 나고 한 120달러 찍고 그 다음에 110달러를 찍고 100달러 찍고 90 찍고 지금 다시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거예요. 네. 소위 기술적으로 말하면 하락 채널에 들어와 있고 그 상단을 못 넘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74달러까지 급격히 빠졌었는데 네. 빠질 이유가 없었어요. 사실 냉정하게 그렇죠. 말하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냥 반발이 들어왔다라고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이고 그럼 유가하고 금리의 모습이 여태까지 상관관계가 높았으니까 채권을 기계적으로 때린 거다라고 보는 게 훨씬 합리적인 해석이지 이걸 이제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뉴스를 쭉 검색하다 보니까 그 투표권자 중에 한 명이 해먹 그 연준 지방은행 총재가 뭐 금리 여러 번 올려야 된다는 것 때문에 올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연준이 금리를 올리려면은 무조건 7표가 필요한데 7표가 되려면 지방은행 총재 4표가 아니라 연준 이사들이 반드시 투표를 해줘야 됩니다. 네. 연준 이사들은 원래 연준 의장하고 한 몸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방은행 총재들이 아무리 뭘 주장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핑계에 불과하고 어제 채권 빠져서 먹은 사람이 오늘 사익 실현했다라고 보는 게 훨씬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오늘 나온 매크로 지표는 전 아무리 찾아봐도 별게 없거든요. 유가가 오른 거 외에는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뭐 굳이 찾으면 내일 아침에 이제 내일 밤에 이제 물가가 나오는데 그게 높을까봐 걱정된다 정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컨센은 지금 핵심 물가 상승률이 2.5까지 떨어진다라고 돼 있으니까 저는 그런 부분 감안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 변수 말고는 혹시 뭐가 있을까요? 우리 시장의 지금 금리, 유가, 물가 요 얘기 말고 네. 하반기에 우리 위원님이 보시는 요것도 핵심 변수 중에 하나로 봐야 한다.
저는 뭐 이거는 제가 5월달에 하반기 전망 쓸 때도 항상 주장했지만 중간 선거가 정말 너무 중요하다. 중간선거인데 지금 거의 뭐 윤곽 나왔다고 뭐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선거 결과라는 건 해봐야 아는 거고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급락할 때 보면은 유가가 좀 많이 오르고 주가가 좀 지지난주구나 주가 좀 많이 빠지고 했을 때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프 소셜에 올려가지고 지금 나오는 지지율은 뭐 거짓말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건 그분의 주장이니까 그냥 주장을 소개하는 겁니다. 저는 네. 진실 여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인 입장에서는 선거를 진다는 거는 너무나 불행한 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선거를 위해서 뭔가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반대로 만약에 이제 선거를 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고 싶은 게 족족 의회에서 다 걸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동성 공급이나 이런 전 유동성이 정말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유동성 공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 하는 대로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하반기에 매크로 지표를 제외하고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중간 선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간 선거가 있기 전에 오히려 주가가 불안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10월 달에는 전 9월까지는 FOMC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10월 달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는 다양한 데이터 중에서는 이제 중간선거 결과를 우리가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 변동성에 가장 가까이 있는 10월이 시장이 좀 힘들 거다라고 보시는 거고. 근데 좀 힘들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좀 조심할 필요는 예를 들어 주가가 벌써 7,800이고 S&P가 네네네. 이러니까요. 역사적으로 앞서서도 이제 다우와 나스닥 이런 것도 역사적인 배경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동안의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은 중간 선거 직전 달이 또 주가가 올랐던 그런 경향도 있었다라고 하던데. 네. 이게 데이터가 뭐 예를 들어 뭐 2차 세계대전 전까지 갈 필요는 없고 저도 네네. 40년대 이후엔 다 해봤는데 네. 이게 그때 좀 달라요. 또 달라요, 그것도. 보통은 이게 대통령이 재선할 수 있는 중간 선거냐 아니냐도 되게 다르고 예를 들어 2018년에 트럼프가 중간 선거를 하기 전에는 죄송합니다. 만약에 중간 선거를 지더라도 2020년 대통령 선거를 나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네. 지구 이기구에 그렇게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않았고 오히려 중간 선거 전까지 주식이 엄청나게 오르고요. 그리고 10, 11, 12월에 주식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때는 근데 중간 선거랑 관계없이 금리 인상의 막바지였고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때 선거 있으니까 미중 무역 분쟁을 좀 끝내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안 끝내줬어요. 그렇군요. 그게 내년까지 19년까지 넘어가면서 주식이 결국 19년 초에 바닥을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20년 이제 자신의 재선 캠페인에 그걸 이용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사그라들었지만 근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은 뭐 삼선한다고 자꾸 주장하는데 미국은 헌법상 안 되게 돼 있고 너무 구멍가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나라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번에 지면 레임덕이 세게 올 수밖에 없어요. 다음 대통령이 못 나가는데 그 사람 말을 안 듣죠. 들어주실 건가요? 아무도 안 들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네. 다르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제 9월에 FOMC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특별히 아주 큰 이벤트가 없거든요. 중간 선거를 제외하면 물론 이제 10월 말에 실적 발표가 있지만 이번에도 실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적이 나쁠 가능성은 극히 적어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11월 초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모든 게 쏠릴 거고 11월 초에 중간 선거 전에 10월 달에 여러 가지 정책과 막 서로 비방하고 막 날릴 거잖아요. 그게 아마 뉴스 플로우를 장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궁금한 내용들이 많긴 한데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앞서서 저희가 이제 나스닥에 있어서의 흐름이 앞으로 이제 펼쳐질 가능성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을 때 미국의 바이오테크 종목들의 상승에 시차가 있었을 뿐 국내에 정말 한꺼번에 정말 그렇게 빠르게 반영되는 그 시기를 우리가 가늠해내지를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번에 나스닥이 어쨌든 그 랠리를 만약에 펼쳐나가게 된다면 역사적 배경에 의하여 국내에서 이제 관련해서 또 움직임이 또 반도체 이런 쪽으로 좀 연결이 될 텐데 그거는 이제 같이 연결이 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촉매제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요즘에 이제 주주하는 얘기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이유가 이제 SK하이닉스 기준으로 그냥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네. 300만 원 갔다가 지금 150만 원 좀 안 되잖아요. 그럼 300만 원일 때 대략 2,000조였고요. 지금 시총이 대략 1,000조입니다. 그럼 이 회사가
한 1년에 평균적으로 지금 뭐 맥스가 아니라 앞으로 사이클이 정상화가 되고 LTA나 이런 것 때문에 200조 원을 번다고 치면 2천조 원은 10배고요. 네. 1,000조 원은 5배란 말이에요. 네. 그럼 결국은 200조라는 되게 노멀라이즈된 이익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5배를 줄 거냐 10배를 줄 거냐의 싸움은 이 사이클의 길이나 방향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 200조를 벌었어요. 그중에 주주한테 뭐 자사주가 됐든 배당이 됐든 얼마를 돌려줄까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건 저는 그 부분은 되게 많이 동의를 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얼마를 돌려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계속 PER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 주주 환원을 많이 해주는 게 믿어지면 점점 PER이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일단 첫 번째로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SCA라고 하는 또는 LTA, NBM 이름이 되게 다양합니다. 네. 회사마다 다양하게 쓰는데 이 정말 장기 계약에 대한 거를 회사들이 이제 또 9월 말이 되면은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네.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거에 대한 업데이트를 또 해주고 지금 업데이트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되게 뭔가 할 때마다 업데이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이번에도 업데이트를 뭔가를 해줄 텐데 그게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성금을 많이 받거나 구속력이 세다는 걸 알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미국의 방향성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게 그 믿을 수 있는 데이터, 이게 얼마나 장기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데이터가 그 LTA에 의한 가격에 대한 지표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TSMC 사례를 들면서 TSMC가 계속 지금 장기 우상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익률을 시켰기 때문이다. 인데 그럼 우리는 사실 데이터가 이번에 나온다고 해서 그럼 100% 믿을게. 는 안 될 거고 네. 그럼 이걸 계속 검증해가고 검증해가는 그 그렇죠. 과정이 이거는 올해 안에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엄청 지난하죠. 네. 근데 이제 9월 달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하면 네네. 마이크론은 8월 달이 회계년도가 마감이기 때문에 네. 연간에 대한 얘기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26년 8월이 26년 피스컬 이어의 마감이니까 27년 걸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캐펙스도 말해주고 다양하게 할 텐데 어제도 무슨 뭐 마이크론이 뭐 생산해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자신들의 SCA가 어떤 구조이고 몇몇 기업이 또 추가로 들어왔고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주거든요. 네. 그리고 그 중에 성금을 내가 얼마를 받았고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네. 이번 실적 발표가 되면 또 업데이트가 될 거잖아요. 그럼 점점 사람들이 계산하겠죠. 이 회사가 전체 매출이 예를 들어 100원인데 이렇게 계산하니까 SCA, 얘는 SCA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뭐 몇 퍼센트가 SCA더라. 그럼 이거는 웬만하면 이익률이 얼마니까 요 이익은 저점이겠다. 그럼 이걸 갖고 회사가 뭐 배당을 하든 뭘 하든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네. 그럼 밸류에이션 뭐 이런 식으로 가는 타이밍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요 얘기를 드렸지만 TSMC 엔비디아, ASML 얘기를 못 믿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음번에도 꼭 믿어주라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똑같은 말도 10번 하면 진짜 같잖아요. 10번 찍고 안 나오거나 뭐 없다고. 그래요? 네. 비슷하기 때문에 그걸 결국 시장이 믿어가는 과정이 나올 수밖에 없고 어느 순간 회사들이 말하는 게 이상하고 안 지켜지게 되면 다시 또 밀리고 이게 엄청나게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방에 올라가는 거는 올해 같은 일은 되게 희귀했던 거예요. 기간 조정이라는 건 원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4월, 5월에 있었던 급등을 경험했었던 투자자분들은 이거는 진짜 인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일이었다. 신기루 같은 일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다시 정상적인 시장의 패턴으로 여러분들 좀 돌아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그 애플에 대해서 중국의 창시 메모리 칩 쓰지 말라라고 물론 완전하게 구속력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고는 있고 또 어젯밤에는 애플에 또 칩 테스트를 또 했다라는 얘기가 또 들려왔어요.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뭐 제가 애플에 아는 사람도 네네. 없고 뭐 미국의 정부에 아는 사람도 네. 없어서 전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모든 애플은 팀 쿡이라는 사람이 이제 곧 CEO에서 물러나긴 하지만 팀 쿡은 조달의 초전문가입니다. 조달. 원래 네. 그런 쪽으로 컸고 이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가 창의적인 건 내가 하고 넌 이제 그런 거 해 이렇게 해서 시키다가 이제 건강이 나빠지면서 CEO를 시키고 네. 팀 쿡이 되자마자 한 일이 자사주 매입이랑 배당 같은 걸 하면서 이제 약간 회사의 성격을 바꿨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듀얼 벤더가 안 된다는 거에 대한 엄청난 압박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메모리를 산다는 건 마이크론 미국 거니까 무조건 사야 되는데 아니면 한국 메모리가 아니면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다른 메모리를 쓰고 싶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창신 메모리를 많이 쓴다 이런 거기보다는 어떻게든 창신을 조금이라도 써가지고 이걸 가지고 가격 바게닝 파워를 만들어서 한국의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한테 가서 가격을 협상하려는 도구로 쓰겠죠. 근데 실제로 창신 메모리 쪽에서도 네. 그렇게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애플에게 주지는 않는다라고 하던데. 그 뉴스는 그렇죠. 저희가 창신 메모리 확인해 본 거는 사실 그쵸, 그쵸. 아니고 애플 입장에서는 대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애플이 옛날에는 정말 압도적으로 메모리를 많이 쓰는 단일 기업이었기 때문에 바게닝 파워가 무지막지하게 셌는데 지금은 마이크론은 노골적으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애플 뭐 정 애플이 우리 거 안 쓴다고 하면 안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아마존은 이번 실적 발표 때 물론 애플이라고 말한 건 아닙니다. 네. 아니지만 메모리 안 쓰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다 사줄게라는 식으로 CEO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애플 입장에서는 창신 메모리한테 우호적인 조건을 제시해서 물량을 일단 확보를 하게 되면 우리 얘네 물량 있으니까 너희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뭐랄까 충분히 바게닝 파워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무조건 벤더 수를 늘리는 게 팀쿡의 목표라고 저는 매우 확실히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차원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고요. 이걸 이제 과연 미국 정부에서 어떻게 해줄 거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건 진짜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 뭐 의회에서는 네. 계속 쓰지 말라고 압박을 하지만 이게 완전하게 구속력 있게 만들어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말씀해 주신 내용처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창신 메모리의 칩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게 또 딜에 이 협상에 있어서의 큰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애플 쪽은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군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애플의 약간 100%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애플하고 전혀 무관해요. 네. 옛날에는 정말 애플이 갑 중에 갑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 만약에 그걸 너무 심하게 요구를 하면 메모리 기업들이 그러면 애플 너희들 그럼 중국 거 그냥 쓸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아주 조심스럽게는 생각을 해요. 워낙 다른 쪽 수요가 크니까. 네네. 근데 이제 메모리 산업이라는 건 저는 뭐 맨날 얘기하지만 사이클 산업이고 다만 그 사이클이 이제 과거보다는 조금 우상향하는 사이클이 될 것 같긴 하지만 안 좋았을 때도 애플 같이 꾸준하게 1년에 뭐 몇 억 대씩 핸드폰을 파는 회사한테 못 나가는 건 되게 슬픈 일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좋을 때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애플을 무작정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으로 이게 아주 복잡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결국은 적정 수준에서 메모리 기업이 이익률을 챙겨야 되고 애플도 적정 수준에서 협상을 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원래 협상이라는 게 세게 나가는 게 기본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저는 그런 차원으로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중국 관련한 창신 메모리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 유니트리 상장 얘기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몸값이 12조 8천억 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중국의 뭔가 제2의 창신 메모리 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을지 또 이게 글로벌리하게 어쨌든 미국의 로봇 또 중국의 로봇도 경쟁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는 이게 호재일지 악재일지 네. 어떻게 좀 평가를 해야 될까요? 이게 저도 이 질문을 주셔가지고 네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 네네. 중국 전문가도 아니고 네네. 그렇긴 한데 그냥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CXMT 때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CXMT 때는 우리나라 주식에 어쨌든 악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런 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최고의 메모리 기업이죠. 뭐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쵸. 거기서 점유율을 뺏어갈 수 있다라고 믿어지는 중국의 1등 메모리 기업이 상장을 하니까 뭔가 점유율을 뺏긴다는 게 제일 싫잖아요. 내가 자꾸 영역에 들어온 게 너무 싫단 말이죠. 네.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떠냐면 유니티는 세계 1등 기업입니다. 물론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있지만 실제 돌아다니는 로봇 기준으로 하면은 유니티가 제일 많이 만드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준이 1등 회사가 상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로봇은 1등은 확실히 아니잖아요. 뭐 아주 상위권이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래서 유니트리가 상장하는 게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는 보지는 않아요. 이게 1등 기업이 상장을 하는데 나머지 더 밑에 있는 기업을 팔고 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얘를 살 기업들은 어차피 한국에 있는 로봇 기업을 건드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악재가 될 가능성은 크게 없는 것 같고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호재인지도 애매한 게 이건 이렇습니다. 이거 네. 제가 이런 대답을 제일 싫어하지만 13조 원에 상장을 해요. 네. 그러면 CXMT 같은 경우가
5배 올랐거든요. 상장하는 날. 근데 중국은 기본적으로 본토에 상장할 때는 매우 싸게 상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그럼 이것도 뭐 20, 30조로 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1등 주식의 시총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1등 주식 시총이 정해지는 순간 나머지 주식들의 시총이 나와바리가 쫙 나래비가 쫙 세워지겠죠. 몇 조 이렇게. 그쵸. 그러면 이제 그거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사람들이 평가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창신 메모리 상장이 되고 지금 뭐 말씀해 주셔도 유니트리 미국에서는 엔트로피콕 상장이 되고 스페이스X 정말 대여들이 전 세계에서 막 상장을 하고 있어요. 전 사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중국은 뭔가 이제 그들만의 리그가 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큰 대여들이 막 상장을 하면 뭔가 시장의 끝물이다 이런 얘기 항상 했어서 그 부분도 조금 우려가 되긴 하는데 아직까지 그걸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가요? 저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인텔도 이제 150억 달러 증자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은 증자를 그렇게 뭐 악마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할 때는 자사주를 열심히 사주고요. 네. 그다음에 돈이 또 필요하면은 이렇게 증자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자연스러운 자본시장의 조달 방법입니다. 돈이 내가 많으면 자사주 매입해서 주주한테 돌려주고 돈이 필요하면 증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연스러운 절차로 보시는 게 맞고 두 번째는 증자 규모나 IPO 규모가 늘어난 건 매우 사실인데 시가총액으로 나눠서 계산해 보면 아직도 99년, 2000년 미국 고점보다 훨씬 밑에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나스닥이 2000년 고점이 초에 5천이었거든요. 네. 지금 27,000이잖아요. 네. 나스닥은 시가총액 가중 인덱스이기 때문에 시총이 5배가 넘게 오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총이 5배가 올랐으면 IPO 규모가 5배가 올라야 되잖아요. 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의 걱정은 접어두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또 글로벌 인터뷰 함께 진행을 해봤습니다. 한화투자증권 한상희 수석연구위원 모셔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